어, 항암제로 암이 사라져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항암제는 맹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항암제로 고칠 수 있는 성인암은 백혈병, 악성 림프, 고환, 자궁, 유무암 등 4가지로 전체 10% 효과가 없는 항암제가 만연하는 구조는 뭐냐? 이처럼 항암제 치료의 유효성을 상세히 검증하면 항암제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악성 림프종이나 고환암 전체 암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게다가 일본은 독특하게도 그 중에서도 효과가 적은 경구 항암제 치료가 많다. 서양에서는 연매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제약회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실험을 거듭한 끝에 겨우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나 일본 제약회사가 항암제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임상실험도 하기가 힘든다. 우선 제비뽑기 실험이라고 불리는 환자를 무작위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군, 수술만 하는 환자군 등 조건을 나눠서 실시하는 비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일본에서 실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이다. 뒤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결과로 일본에서만 적용되는 느슨한 기준에 의해서 인가받는 항암제, 당당히 치료라는 이름으로 인체실험이 행해지고 환자는 힘없이 죽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항암제 전문의가 거의 없으며 외과 의사가 약물 치료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항암제가 남용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항암제는 돈이 된다. 또한 항암제는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입은 늘고 제약회사도 돈을 번다. 이것 또한 항암제 남용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은 뒷전으로 밀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항암제가 일반암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을 찾는 일은 없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타선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동기의 상당 부분이 수익에 치중되어 있다. 본래 학회는 새로운 의술 기술을 널리 알리거나 교육 지도를 하는 입장이지만 일본 학회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 행정에 관여하는 관료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일거일투족을 많은 사람의 목숨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익권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익권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항암제 개발과 판매로 돈을 버는 제약회사, 그 제약회사로부터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아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학회 간부, 그 가이드라인을 통째로 암기해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암 전문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맹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낙하산 인사 문제도 있다. 2010년 후생노동청이나 국내병원에 재직한 적이 있는 임원 29명이 15개 국내 제약회사에 취업했다고 발표했다. 병원은 항암제를 사용할수록 돈을 벌고 환자와 가족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에 얌전히 의사의 말을 따른다. 잡지나 방송은 암, 난민, 금의 항암제 등등을 떠들며 환자를 부추겨서 판매 우선한 청취율을 높이려고 한다. 암 산업이 거대화될수록 국가의 세수입은 늘어난다. 암은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항암제는 특히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늘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항암제의 생명단축 작용은 도표 7은 약 100년 전 수술도 항암제도 없던 시절의 유방암 환자의 생존 곡선이다. 그리고 B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 병원에서 항암제를 치료받은 환자군이 복수의 항암제를 시험한 경우의 생존 곡선이다. 그리고 C는 유방암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항암제인 도세탁셀의 치료 성적이다. 다른 항암제 치료를 해서 유방암 전이가 작아지지 않았거나 한번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 경우에 약을 바꾸자는 의사의 제안으로 도세탁셀로 치료를 한 경우이다. 셀로
이렇게 A 항암제 미사용군은 기간이 결국은 끝은 같은데, B 여러 항암제 사용군은 생존기간이 오히려 짧거나, 그리고 C 항암제 도세탁 반복 치료군은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생존 곡선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할수록 기간만 단축시킨다는 거네요. 그러나 놀랍게도 생존기간 중간 치료는 1년에 미치지도 못했다. 도중에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은 많은 수의 환자가 사망한 탓에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생존 곡선을 비교해보면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어떤 연구자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에서 승인받은 12종류의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추적했더니 지금까지의 치료법과 비교해서 환자의 생존율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저 약이 효과가 없는 것뿐이면 그나마도 나았다. 어떤 항암제도 강한 독성으로 인한 지독한 부작용, 그리고 급사를 포함한 수명 단축 작용을 동반한다. 고형암을 항암제로 치료를 해도 얻는 것은 그저 부작용과 수명 단축 효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가 끊임없이 많이 사용되고 내막에는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데이터 왜곡, 의약품 인가 과정 등도 문제로 얽혀있다. 이러한 사실은 암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환자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금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항암제의 독은 서양의 상식이다. 암이 발견되면 환자의 가족 중에서 상당수는 치료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고 싶다는 덫에 빠지고 만다. 그 중에서도 항암제도 포함이 된다. 1990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기술평가국 보고서에서는 항암제, 방사선 등은 병소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키지만 이 축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명 연장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환자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세포가 급속하게 저항력을 키워서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면역력이나 간 등의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후생청의 연구진도 수술 후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명 연장 효과, 생활의 질의 향상 효과 없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항암제는 10%의 암, 소아암, 혈액암 외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가받은 항암제의 절반 이상이 서양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임상실험에서 주 효율이 20% 이상만 되면 항암제가 의약품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그때의 치료 효과나 수명 연장 효과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주 효율은 20%란 20%의 환자가 4주 이상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된다는 것이다. 80%의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어도 20%의 환자에게 4주 동안만 효과가 있다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항암제로 인한 구토 증상 등을 막기 위해 구역질을 억제하는 약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구역질이 사라지면 환자는 항암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고 지금까지보다도 더 오랜 기간의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항암제의 독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항암제는 넣으라고 말하자. 만약에 어떤 환자가 항암제 치료가 싫다고 딱 잘라 말했다면 어느 의사이건 놀란 얼굴 하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게 하려고 으르고 달릴 것이다. 뒤인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을 수가 없거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가보시죠 등등. 이것은 모두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실제로 들은 말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암이라면 당연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풍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런 반응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다. 암뿐만 아니라 의료에서 치료 자체는 의사에게 받아야 하지만 치료 방법까지 의사에게 선택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지시받을 위치도 아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환자가 잠자코 있으면 당연하다는 뜻이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고 수명은 점점 단축되어 갈 것이다.
이리스로 인한 사망자 857명, 수명 연장 효과가 없음. 자, 이리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항암제인 분자표적 항암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것이 분자표적 항암제의 홍보 수단이다. 기존의 항암제는 정성세포와 암세포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증식 속도가 빠른 세포를 표적으로 했었다. 그에 비해서 분자표적 항암제는 세포의 증식 침륜 전이 등과 관련된 암세포 특유의 분자를 표적으로 한다. 암세포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폐암 치료인 이리사는 2000년에 획기적인 꿈의 신약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여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발매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리사의 부작용 등을 잘 모른 채 안이하게 투여한 탓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렴에 걸렸다. 4,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 검사가 실시되었고 2006년에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리사를 복용한 뒤에 간질성 폐렴이나 급성 폐질환을 일으킨 사람은 약 4%, 사망한 사람은 약 1.6%에 이르렀다. 100명이 이리사를 복용하면 1~2명은 죽는다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간질성 폐렴 등의 폐질환이 있다, 후연력이 있다, 체력이 저하되어 있다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리사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2년 9월 말 시점에서 사망자 수는 보고된 것마다 857명에 이른다. 죽음도 부작용 중에 하나다. 이래서를 들어선 대대적인 의료 소송에서는 피고인 거대 제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가 환자는 설사나 탈모 같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죽음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명 연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지표는 양호하다. 이래서는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자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이 달라붙어 그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로서 혈액암인 만성 골수 등 백혈병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형암인 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자표적 항암제가 개발되고 인가받고 있다. 고형암에서는 수명 연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세포 내의 분자의 기능이 복수이기 때문이다. 각 세포에는 2만 종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분자표적 항암제로 억제시켜도 다른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표적이 되는 단백질은 정상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사멸시키면 독성이 생겨나서 때로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투여할 수가 없다. 기존은 항암제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사는 여전히 죽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다. 수명 연장 효과가 없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른 항암제도 비슷한 것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제약회사의 본성이다. 이것이 암줄기세포의 존재에서 암의 원리를 생각하면 고형암을 고치는 꿈의 신약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인류가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이나 실험실과 살아있는 인간 몸속은 전혀 다른 것이다.